반장님, 사망자 중에 준혁이가 있었대요. 그 한마디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개월 전 수료식 날 또렷한 목소리로 반장님 같은 철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 제 관할 구간 선로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감시원은 한 명도 없었고 계약에도 없는 작업에 끌려나간 거였습니다. 제가 3번이나 위험하다고 올린 보고서를 본사가 묵살하지만 않았어도 그 아이는 지금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사는 보고서를 삭제해버렸고 하청업체 탓을 돌린 뒤 저한테 징계까지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겨온 제 습관이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 박종태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3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33년째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세수도 조용히 마쳤고 작업복 주머니에는 늘 그렇듯 볼펜 2자루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철공사 경부선 관할 선로 보수반. 박종태는 그곳의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58세 정년까지 2년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철로는 직장이 아니라 삶의 바닥 그 자체였고 레일 위에 손바닥을 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어느새 그의 몸 안에 새겨진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박종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레일 위에 맨손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왼손 바닥으로 레일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면 미세한 진동의 흐름과 금속의 온도 변화가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계측 장비가 잡아내지 못하는 0.1mm의 틀어짐을 그의 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 박 반장 손은 계측기보다 정확하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그가 손으로 이상을 감지한 뒤 장비로 확인하면 어김없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장님, 오늘 3구간 정기 점검이죠? 후배 기술원 이재민이 안전모를 쓰며 다가왔습니다. 박종태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점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기보다 입을 다무는 쪽이었고 기쁜 일이 있어도 표정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조차 박종태의 속마음을 읽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유일하게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으니 누군가 안전수칙을 어겼을 때였습니다. 그때만큼은 목소리가 낮아지면서도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고 상대방은 그 조용한 무게에 눌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은 그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키 170cm의 마른 체형이었지만 어깨만큼은 넓었고 현장 생활로 얼굴이 검게 탄 데다 손등에는 작은 흉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지만 짧은 스포츠 커트를 고집했고 퇴근 후에도 한참 동안 작업복을 벗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 먹을 때는 갈아입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이게 편해라는 한마디로 넘기곤 했습니다. 박종태는 현장 점검 외에 기술교육센터에서 신입교육도 맡고 있었습니다. 국철공사는 하청업체 신규 인력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반장급 인력이 강사로 투입되었습니다. 박종태는 3년째 이 교육을 맡고 있었는데 매번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대충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선로 위에서 목숨을 지키는 법은 매뉴얼이 아니라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수료생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 기수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수료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준혁 27세. 다른 수료생들이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준혁만은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남아 질문을 했고 박종태가 설명하는 비탈면 점검 요령이나 레일 체결 장치 확인법을 수첩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키 178cm의 마른 편이었고 안전모가 살짝 큰 듯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직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티를 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반장님, 비탈면 배수로 점검할 때 육안으로 먼저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측 장비가 있는데요. 오준혁이 교육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물었습니다. 박종태는 잠시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도 저런 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현장에서 뼈를 묻겠다고 뛰어들었던 시절의 자기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장비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 눈은 흐름을 보는 거야. 물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빠지는지 그걸 숫자가 말해주진 않거든. 오준혁은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반장님은 현장에서 제일 오래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눈이 33년 치인 거죠? 박종태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에 반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이 때로는 스스로도 답답했지만 성격이란 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20명의 수료생이 차례로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와 감사의 말로 채워진 짧은 글이었습니다. 오준혁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접힌 종이를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종태 반장님 같은 철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레일 위에 손을 얹는 사람. 그 손이 지켜온 것들의 무게를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교육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종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식이 끝난 뒤 오준혁이 두고 간 소감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접어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준혁은 하청업체인 한길안전진단 소속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국철공사 정규직이 아닌 외주 인력. 박종태는 그 소식을 듣고 살짝 아쉬운 기색을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러 온 오준혁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디서든 기본만 지켜라. 기본이 목숨이다. 오준혁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합니다. 반장님하고 돌아섰고 박종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날짜 순으로 정리된 파일철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한 업무일지와 보고서 출력본이었습니다. 점검 내용, 이상 징후, 보고, 사항, 조치 결과까지 손으로 쓴 기록과 시스템 출력본이 함께 철해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형, 그거 누가 봐요? 시스템에 다 있는데. 박종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다. 그것이 반평생짜리 대답이었고 그 캐비닛이 반평생짜리 증거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박종태 본인조차도 이 기록이 어떤 무게를 갖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열흘 넘게 그칠 줄 몰랐고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로 침수, 비탈면, 붕괴, 터널 내 누수까지
국철공사 전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복구 예산을 둘러싼 각 지역본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잦아든 뒤 박종태는 관할 구간 정기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부선 특정 구간,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이어지는 비탈면 구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배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던 곳이었는데 이번 폭우 이후에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비탈면 하단부에 도착하자마자 걸음을 멈추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옹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옹벽 하단에 물이 스며든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을 따라 갈색 물줄기 자국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고 배수로는 토사에 완전히 막혀 제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옹벽과 집안 사이에 벌어진 틈이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옹벽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토합이 옹벽을 밀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탈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균열의 위치와 길이, 배수로 막힘 상태, 침수 흔적의 범위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점검하던 후배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심각한 겁니까? 박종태는 옹벽 표면에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뒤쪽에서 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져 왔고 수십 년간 수없이 보아온 비탈면 붕괴의 전조 증상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무너진다. 박종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적이었습니다. 이재민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아차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종태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현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종태는 사무실에 남아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첨부하고 균열의 위치와 상태를 도면 위에 표시했으며 배수로 복구와 정밀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술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당 구간 열차 운행 중단 및 정밀 안전진단 긴급 요청. 시스템을 통해 본사 안전관리처에 보고를 올렸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종태는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보고서 처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는 검토 완료 조치 불필요였습니다. 박종태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우스를 내려놓았고 이를 악물듯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옆에 있던 이재민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처리한 사람은 본사 안전관리처 처장 김현식이었습니다. 54세, 대졸 공채로 입사의 기획과 경영 라인만 걸어온 순수 관리직 출신이었습니다. 현장 근무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안전관리처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국철공사 내부에서도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현식에게 안전관리처장은 승진을 위한 경유지였고 올해 안에 본부장 자리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부장 승진의 핵심 평가 항목은 관할 구간 무사고 운영 실적이었는데 운행 중단이라는 기록이 남는 순간 그 실적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식은 박종태의 보고서를 읽었지만 첨부된 사진과 현장 기록보다는 계측 데이터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해당 구간의 최근 계측 수치는 기준치 이내였고 시스템상 경고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폭우 피해 복구에 전국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의 운행을 멈추면 KTX 우회 운행에만 하루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성객 불편 민원이 폭주할 것이 뻔했습니다.
김현식은 보고서를 현장 과잉 판단으로 분류하고 조치 불필요로 처리한 뒤 대신 하청업체에 간이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하청업체인 한길안전진단은 국철공사와 교량 및 터널 점검 용역 계약을 맺고 있었을 뿐 비탈면 구조물 점검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현식은 최근 폭우 피해를 명분으로 비탈면 점검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긴 것이었는데 추가 예산도 추가 인력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계약에 없는 작업을 밀어넣은 셈이었고 현장에서 그 작업을 떠안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게 될지는 김현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종태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린터로 향해 자신이 올린 긴급 보고서를 출력했고 검토 완료 조치 불필요라는 처리 결과 화면도 캡처해서 함께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캐비닛을 열어 해당 날짜의 파일철에 2장의 종이를 나란히 철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은 그 습관이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본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박종태는 캐비닛 문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야지. 그 한마디에 이재민은 더 묻지 못했고 박종태의 눈에는 반평생 현장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박종태가 지역본부 안전담당 과장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보고서가 묵살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과장 정혜웅은 박종태보다 8살 아래였지만 본사 발령을 거쳐 지역본부로 내려온 관리직 출신이었고 현장 반장이 직접 찾아오는 일이 흔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맞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린 긴급 보고서 보셨습니까? 시스템에서 조치 불필요로 처리가 됐는데 이건 분명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종태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출력한 것과 수기 기록을 정혜웅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옹벽 균열 사진, 배수로 막힘 상태, 토합 징후가 나타난 지점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정혜웅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였지만 설명이 끝난 뒤 내놓은 대답은 박종태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 반장님,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온 거니라 제가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폭우 복구로 본부도 정신이 없고요. 영동선 쪽은 선로가 아예 유실돼서 2달째 운행을 못하고 있고 충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다 몰려있는 판에 우리 구간까지 들고 나가면 본부장님께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측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눈으로 본 건 다릅니다. 옹벽 뒤쪽으로 물이 돌고 있고 배수로가 완전히 막혀서 토합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건 한 달 안에 터집니다. 정혜웅은 박종태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본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처리한 걸 본부에서 뒤집으면 위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입장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내용은 거절이었습니다. 박종태는 사진과 기록을 다시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은 없었습니다. 정혜웅이 뒤에서 반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마디 덧붙였지만 박종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지역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본부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가 본부장님 일정이 꽉 차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박종태는 복도 의자에 앉아 4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5분의 면담 시간을 얻었습니다. 본부장 유재성은 56세로 박종태보다 2살 아래였지만 본사 기획조정실을 거쳐 올라온 사람이라 현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박종태의 말을 들었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박 반장님, 본사 안전관리처에서 이미 검토한 건입니다. 현장 과잉 우려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그걸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현장에서 33년을 본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장님 경험은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움직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만으로 운행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시잖습니까? 면담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2번 말했고 2번 묵살당했습니다. 존댓말 속에 담긴 거절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고 박종태는 본부 건물을 나서면서 주차장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날에는 뭔가를 태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 오늘 날짜와 면담 내용을 적었습니다. 정혜웅 과장, 오전 9시 20분. 유재성 본부장, 오전 10시 45분. 2사람의 대답까지 빠짐없이 기록한 뒤 수첩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종태는 결심했습니다. 반평생 현장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철공사 본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다음 날 새벽 박종태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본사에 볼 일이 있어라고만 답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KTX를 타고 대전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국철공사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선 박종태의 모습은 주변의 양복 차림 직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은 벗고 왔지만 투박한 손과 검게 탄 얼굴이 현장 사람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처 김현식 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사전 예약 없이는 어렵다고 했지만 박종태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김현식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박종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처장님, 경부선 관할 현장 반장 박종태입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현식은 현장 반장이 본사까지 찾아온 것에 약간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사무실로 안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양복 소매 아래로 보이는 깨끗한 손이 현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앉자마자 서류 봉투에서 사진과 기록을 꺼내 김현식 앞에 펼쳤습니다. 3번째 같은 자료를 3번째 다른 사람 앞에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장님, 지역본부 안전담당에게도 말씀드렸고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2분 다 본사 판단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33년 현장 생활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김현식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고 사진보다는 박종태의 얼굴을 더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박 반장님,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간 계측 수치가 기준치 이내예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을 하셔야지 보고서에 느낌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측기가 못 잡는 걸 사람 눈이 잡는 겁니다. 옹벽 뒤로 물이 돌고 있고 배수로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건 수치가 움직이기 전에 터지는 겁니다. 김현식은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천천히 돌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종태의 경고와 전혀 다른 종류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 운행을 중단하면 KTX 우회의 하루 수천만 원, 일반 열차 운행 조정에 따른 승객 민원 폭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사 기록에 남을 관할 구간 운행 중단 이력. 올해 본부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치명적인 흠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장님,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에서 포구 복구 예산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영동선, 충북선은 선로 자체가 유실돼서 석 달째 열차가 못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예산이 다 빠지는 판에 우리 구간을 특별 취급할 명분이 없습니다. 처장님,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명분을 따질 일입니까? 사무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현식의 눈빛이 달라졌고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습니다. 박 반장님, 정년 2년 남으셨잖습니까?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이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존댓말이었지만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어투 속에 담긴 날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차갑게 박종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만 한 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본사 건물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대전의 한여름 햇볕이 그의 얼굴을 내리쬐었지만 박종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번 말했고 3번 다 묵살당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종태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본사는 잘 다녀왔어? 라고 물었지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아내는 30년 넘게 이 사람과 살아오면서 이런 침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박종태는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프린터를 켜고 긴급 보고서 원본을 한 번 더 출력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있었던 김현식과의 면담 내용을 수기로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 이름, 그리고 김현식이 했던 말까지.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이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문장을 또박또박 적어 넣은 뒤 지역 본부 면담 기록과 함께 파일철에 나란히 철했습니다. 3번에 보고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하나의 파일철 안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태는 캐비닛 문을 닫고 불을 껐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3번이면 됐을까?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고 박종태 자신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파일철 안에 3번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이 아직은 아무 쓸모도 없는 채로 캐비닛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현식이 하청업체에 내려보낸 공문은 단 한 장이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경부선 비탈면 구조물 안전점검 추가 시행 요청. 그 한 장의 공문이 한길안전진단 대표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대표 송민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길안전진단이 국철공사와 맺은 용역계약은 교량 및 터널 정밀 점검이었고 비탈면 구조물은 처음부터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철공사는 한길안전진단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발주처였고 이번 공문을 거부하면 다음 계약이 날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추가 예산도 추가 인력도 없이 비탈면 점검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했지만 하청업체가 갑에게 부당함을 따질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송민호는 공문 아래에 접수 완료라고 적은 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교량과 터널 점검에 투입된 인원을 빼서 비탈면으로 돌려야 했고, 그러려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차출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동선 쪽에서 터널 점검을 하고 있던 팀에 연락이 갔고, 그 팀에 입사 3개월 된 신입 기술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준혁이었습니다. 오준혁은 차출 연락을 받았을 때 특별히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장 경험이 짧아서 어디로 가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였고, 비탈면 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차출된 선배 기술원이 원래 우리 계약이 없는 작업인데 갑자기 떨어졌다고 투덜거리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입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길안전진단 소속 기술원 6명과 국철공사 직원 1명, 총 7명이 경부선 남성현역 인근에 모였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열차감시원 배치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장의 열차감시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인력을 끌어모은 탓에 감시원까지 배치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계획서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계획서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 간극 사이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45분 7명의 작업자는 남성 현역 역장으로부터 정밀 안전진단 작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열차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 역장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상례 작업이었고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지점은 남성 현역에서 청도역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비탈면 구간이었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선로변을 따라 수백 미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에서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 국철공사가 관리하는 안전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이용했다면 선로 위를 장거리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지만 7명의 작업자 중 누구에게도 이 문의 존재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작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 않았고 국철공사 측에서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7명은 선로변 자갈 도상을 밟으며 작업 지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가 발밑에서 서걱거렸습니다. 오준혁은 맨 뒤쪽에서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양쪽으로 산비탈이 이어진 구간이었고 전방은 완만한 곡선 구간이라 시야가 길게 트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모가 여전히 살짝 큰 듯 걸을 때마다 흔들렸고 새 작업복의 뻣뻣한 감촉이 아직 몸에 익지 않은 티를 냈습니다. 입사 3개월 현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부선 2구간의 무궁화호는 전기기관차가 견인하는 열차였습니다. 디젤 기관차와 달리 엔진 소리가 거의 없었고 레일 위를 달릴 때 나는 소리도 자갈 도상을 밟는 작업자들의 발소리에 묻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열차 감시원이 있었다면 일정 거리 전방에서 열차 접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무전으로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원은 없었고 국철공사 직원에게 설치되어 있던 열차 감지 앱도 그 순간 아무런 경고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 방향으로 달리던 제천 903호 무궁화호가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며 직선 구간에 진입했을 때 기관사의 시야에 선로 위를 걷는 7개의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곡선 구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 지점과의 거리는 불과
123m에 불과했습니다. 급제동을 걸었지만 수십 톤의 열차가 그 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오전 10시 52분, 선로에 진입한 지 7분 만이었습니다. 열차가 작업자들을 뒤에서 덮쳤습니다. 박종태는 그 시각 관할 구간의 다른 지점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이재민의 전화가 울린 것은 사고 발생 20분 뒤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남성 현역에서 청도 방향으로. 하청 작업자들이 열차에. 박종태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재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 밀려왔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몇 명이야? 7명입니다. 2명이 현장에서, 4명 중상이고 1명은 경상이라고 합니다. 박종태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끊으면 그 순간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손이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이재민이 다시 뛰어오며 말한 한마디가 박종태의 다리에서 힘을 빼놓았습니다. 반장님, 사망자 중에 준혁이가 있었대요. 박종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주저앉는 대신 눈을 감았고 감은 눈 뒤에서 3개월 전 수료식 날의 장면이 스쳤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소감문을 읽던 청년. 저는 박종태 반장님 같은 철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종이를 접어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던 자신의 손. 지금 그 종이가 바로 그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미 소방과 경찰, 국철공사 관계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망한 2명의 작업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임시 안치되었고 중상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해 있던 승객 89명에게는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상행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KTX와 일반 열차 28편이 10분에서 60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부선 청도 구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고 그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계약에 없던 작업, 배치되지 않은 감시원, 안내되지 않은 출입문, 그리고 3번이나 올라갔다가 3번 다 묵살된 보고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태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불을 끄지 않은 채 밤을 새웠고 새벽이 되어서야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준혁의 수료식 소감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 위에 박종태의 손가락 자국이 번져 있었고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대전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전관리처장 김현식이 회의를 주재했고 지역본부 안전담당, 홍보팀, 법무팀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의 방향이 사망한 작업자들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의 앞날을 향해 있는 것인지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현식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수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치 분기 실적 보고를 하듯 정돈된 어투로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하청업체의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작업계획서에 열차 감시원 배치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감시원이 투입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선로변 노반이 아닌 자갈 도상 위로 이동한 것도 작업계획서와 다릅니다. 이 2가지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며
국철공사 측의 절차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식의 정리는 논리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과 이동 경로가 달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계약이 없는 작업을 공문 한 장으로 떠넘긴 것, 추가 인력도 예산도 없이 밀어붙인 것, 안전 출입문의 존재를 안내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장 반장이 3번이나 올린 위험 보고서를 묵살한 것은 김현식의 수습 시나리오 안에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길안전진단 대표 송민호는 사고 당일부터 국철공사 측에 항변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없는 작업을 떠하는 겁니다. 비탈면 점검은 원래 우리 용역 범위가 아닙니다. 추가 예산도 인력도 안 주고 공문 한 장으로 밀어넣은 건 국철공사 아닙니까? 그러나 매출의 70%를 쥐고 있는 갑 앞에서 의뢰 항변은 들리지 않는 소리나 다름없었고 언론에서도 하청업체 대표의 목소리보다는 국철공사 공식 입장이 먼저 보도되었습니다. 김현식이 회의 중에 꺼낸 또 하나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박종태의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해당 구간의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조치 불필요로 처리되었다는 사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면 사고 수습의 프레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청업체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아니라 본사가 현장 경고를 3번이나 묵살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김현식은 회의가 끝난 뒤 직속 부하인 안전관리처 기획팀장 나경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팀장, 경부선 관할 현장 반장이 올린 보고서 있지. 그거 정리 좀 해. 나경호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삭제를 뜻한다는 것을 이 조직에서 5년을 일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경호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날 오후 시스템에서 박종태의 긴급 보고서가 삭제되었습니다. 보고서뿐 아니라 검토 완료 조치 불필요 처리 기록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박종태에게 징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현장 관리 감독 소홀. 수십 년 무사고 현장 반장에게 내려진 첫 징계였습니다. 징계 사유서에는 관할 구간 내 하청업체 작업에 대한 현장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박종태가 그 하청업체의 작업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식이 하청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현장 반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징계 통지서를 받아들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재민이 반장님, 이의 신청하셔야죠라고 말했지만 박종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연 박종태가 물은 것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장례식이 언제야? 내일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인데 반장님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국철공사 쪽 사람한테 감정이 많이. 박종태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3번이나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유족은 모를 것이고 유족의 눈에 비칠 자신의 모습은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현장 반장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오준혁의 장례식장에는 하청업체 동료들과 유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준혁의 어머니는 관 앞에서 오열했고 아들의 안전모를 껴안은 채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달수는 말없이 조문객을 맞았는데
누군가 국철 공사 쪽에서 온 사람 있냐고 물었을 때 오달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이 분노인지 체념인지는 오달수 본인도 정리하지 못한 듯 시선이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62세 국철공사 선로보수 30년을 채우고 허리 부상으로 명퇴한 사람. 아들만큼은 자기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기어이 현장을 택했고 그 현장이 아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밤 박종태의 집.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았지만 박종태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잖아. 3번이나 말했잖아. 안 들은 건 위에 사람들이지. 박종태는 한참 동안 밥상만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번이나 말했어. 3번 다 안 들었어. 그런데 내가 4번째를 안 한 거야. 사표를 던졌어야 했어. 언론에라도 알렸어야 했어. 그랬으면 그 애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책을 풀어줄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종태는 밥상에서 일어나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업복 안주머니를 더듬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준혁의 수료식 소감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글씨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박종태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종태 반장님 같은 철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는 동안 박종태의 손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고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2주가 지났지만 박종태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하루 종일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 앉아 벽을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마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고 말수는 원래도 적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두 마디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30년 넘게 이 사람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침묵을 견뎌왔지만 이번 침묵은 그 어떤 때와도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말을 잃어버린 것이었고 남편의 눈에서 빛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말을 꺼내려다 몇 번이나 삼켰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으며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어딘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에 슬픔이 한 겹 깔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종태 반장님 댁입니까? 오달수라고 합니다. 아내는 그 이름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현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오달수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고 그저 남편을 찾아온 손님을 안으로 모시며 서재 쪽으로 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온 박종태는 현관 쪽에 서 있는 오달수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 반응을 본 아내는 비로소 이 사람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종태의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오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반장님, 저도 국철 선로보수 30년 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후배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을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왜 내 아들을 못 지켰느냐고, 왜 현장 반장이 그걸 막지 못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안내하고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수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죽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왜 감시원이 없었는지, 왜 계약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다 당신 후배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종태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박 반장님이 사고 나기 전에 그 구간이 위험하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올렸는데 본사에서 다 묵살했다고. 오달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이미 한 번 넘긴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 분노 뒤에 남은 것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한테 징계가 내려와 있다면서요? 박종태는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장 관리 감독 소홀이라고 합니다. 3번이나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한테 관리 감독 소홀이라. 오달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분노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는 것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달수가 화제를 바꾸듯 물었습니다. 박 반장님, 혹시 90년대 초에 영동선 쪽에 계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박종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93년에 거기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구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두 남자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같은 철로 위에서 같은 자갈을 밟으며 같은 새벽 공기를 마셨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평생을 채우고 아직 현장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30년째에 허리가 부러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의 아들이 남은 사람에 관할 구간에서 죽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인연이 거실의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선로보수 30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철물점 하나 열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준혁이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허리 부러지고 나온 걸 보고 자란 애가 왜 또 그 현장에 가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종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그러더군요. 아빠도 30년 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죽어라 말렸습니다. 사무직으로 가라. 안전진단 업체라도 사무실에서 서류 보는 쪽으로 가라. 현장은 사람 잡는 데라고. 그런데 안 듣더군요. 기어이 현장을 택했습니다. 오달수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했다가 박종태에게 돌아왔습니다. 교육받고 와서 하는 말이 반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괜찮다고. 박종태 반장님이 현장에서 33년 버틴 분이라고 그런 분 밑에서 배우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박종태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오달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 내 아들 죽인 건 당신이 아닙니다. 보고서 묵살한 놈들이 죽인 겁니다.
계약에 없는 작업을 공문 한 장으로 밀어넣고 감시원도 안 붙이고 출입문도 안 알려주고 그놈들이 죽인 겁니다. 박종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오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놈들이 이기는 겁니다.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고 당신한테 징계 씌우고 보고서 묵살한 건 묻어버리고 그게 그놈들이 원하는 그림 아닙니까? 당신이 무너져 있으면 그 그림대로 되는 겁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남편이 왜 2주째 무너져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박종태가 2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달수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서 철도노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쌓아둔 인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넣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달수가 박종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보고서 원본 있습니까? 2주 동안 멈춰있던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의지가 돌아왔습니다. 박종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캐비닛을 열고 날짜 순으로 정리된 파일철 사이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번의 보고 기록이 시간 순으로 나란히 철해져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서, 원본, 검토 완료 조치 불필요 처리 화면 캡처, 정혜웅 과장과의 면담 기록, 유재성 본부장과의 면담 기록, 그리고 김현식 처장과의 면담 내용까지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의 말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반평생짜리 습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종태가 파일철을 오달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3번 올린 기록 전부 있습니다. 오달수는 파일철을 펼쳐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단단해졌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오달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두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반평생 현장을 지키다 무너진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아들을 현장에 보내고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철로, 같은 자갈 위에서 인생을 보낸 두 남자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캐비닛 속에서 잠들어 있던 기록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태와 오달수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고 발생 한 달 뒤였습니다. 오달수가 철도노조 자문위원 활동을 하며 쌓아둔 인맥을 통해 진정 절차와 제출 요건을 확인하는 동안 박종태는 파일철에서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골라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긴급보고서, 원본과 시스템 처리 결과, 캡처, 정혜웅 과장 및 유재성 본부장과의 면담 기록, 그리고 김현식 처장과의 면담 내용까지 3번의 보고와 3번의 묵살이 날짜 순으로 정리된 서류 묶음에 하청업체 한길안전진단에 내려간 비탈면 점검 작업 지시 공문 사본까지 첨부해서 하나의 진정서로 완성했습니다. 진정서의 핵심은 2가지로 명확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현장 반장이 해당 구간의 위험을 3차례에 걸쳐 보고했으나 본사 안전관리처에서 전부 묵살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사고 후 해당 보고서가 시스템에서 삭제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2번째였습니다. 박종태는 사고 직후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보고서를 확인하려 했을 때 이미 보고서가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진정서에 기술했으며
삭제 전에 출력해둔 원본의 존재가 이 진정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2주간의 예비 검토를 거쳐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국철공사 본사 시스템의 서버 로그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김현식이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서버에는 삭제 이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계정이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가 로그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원된 서버 로그는 김현식의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습니다. 박종태의 긴급 보고서를 삭제한 계정은 안전관리처 기획팀장 나경호의 것이었으며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고 발생 이틀 뒤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날 오후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뿐 아니라 검토 완료 조치 불필요라는 처리 기록까지 함께 사라져 있었다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파일 정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나경호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을 때 나경호는 처음에 정기적인 시스템 정리 차원이었다고 답변했지만 조사관이 삭제 시점과 대책회의 시점의 일치를 지적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식 처장님이 회의가 끝난 뒤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경부선 현장 반장이 올린 보고서가 있는데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경호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삭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구두 지시였기에 이메일이나 문서 형태의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경호의 진술과 서버 로그의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김현식의 은폐 지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청업체 한길안전진단의 생존 기술원들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4명의 기술원과 1명의 국철공사 직원이 조사위원회에 증언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김현식의 수습 시나리오와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열차감시원이 현장에 배치된 적이 없다는 것, 비탈면 점검은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으며 본사 공문에 의해 급하게 투입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안전 출입문이 가까이에 있다는 안내를 아무도 받지 못했기에 선로 위를 장거리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증언들이 쌓이면서 사고의 책임이 하청업체가 아닌 국철공사 본사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그림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하나씩 쌓여가며 궁지에 몰리고 있던 김현식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움직임을 내부 루트를 통해 파악한 김현식이 택한 전략은 박종태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사 기록을 뒤져 찾아낸 것은 15년 전의 사고 이력이었는데 박종태가 현장 반장으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맡았던 구간에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은 건이었습니다. 당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기록상 박종태의 관할 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꼬리표는 남아있었고 김현식은 이 기록을 언론 쪽에 흘렸습니다. 며칠 뒤 기사가 나갔습니다. 경부선 사고 현장 반장, 과거에도 안전사고 전력. 그 기사가 나간 날 박종태의 아내는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속에서 그 사람, 남편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스치는 순간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은 뒤에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수십 년간 새벽마다 남편을 보냈던 사람이 남편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박종태는 그 기사를 보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평생 쌓아온 현장의 명예가
기사 한 줄로 무너져 내리는 감각에 가슴이 짓눌렸고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오달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놈들이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15년 전 사고 기록, 당신 파일철에 있습니까? 박종태는 서재로 들어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파일철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수십 년치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기에 해당 연도를 꺼내 넘기자 사고 당시의 원인 분석 보고서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박종태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본사에서 지급한 레일 체결 장비의 결함이었으며 박종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장비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사고 후 장비가 교체되었다는 후속 조치 기록까지 함께 철해져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조사위원회에 제출되면서 김현식의 마지막 카드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본사 지급 장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는데 현장 반장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철공사가 사고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논의가 조사위원회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후속 기사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도 본사 장비 결함, 현장의 책임 전가 시도, 조사의 마지막 퍼즐은 나경호의 추가 진술로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나경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이 삭제한 것은 보고서만이 아니라 김현식이 하청업체에 비탈면 점검을 지시한 내부 공문의 결제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복원된 결제 이력을 통해 그 공문이 김현식의 직접 결제로 내려간 것이라는 사실과 추가 예산이나 인력 배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건이 다루어지게 되었고 박종태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국회에 선다는 것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으며 의원들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선로 위의 이상을 잡아내는 것이 제 일이었고 그 구간에 위험 징후가 나타났을 때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본부 안전담당에게 한 번, 본부장에게 한 번, 본사처장에게 한 번, 3번을 말했지만 3번 모두 계측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묵살당했고 현장에서 33년을 본 사람의 눈보다 모니터 위의 숫자를 더 믿는 조직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석이 조용해진 가운데 박종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저에게도 4번째가 있었어야 합니다. 3번 거절당했을 때 사표를 던지고 언론에라도 알렸더라면 그 아이가 그 선로 위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7살, 입사 3개월 된 청년이었고 교육센터에서 제가 직접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선로 위에서 목숨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놓고 정작 그 선로가 안전한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준혁의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오달수는 이를 악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태의 증언이 끝난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김현식의 보고서, 묵살과 은폐, 지시,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작업 전가, 안전감시원 미배치의 구조적 문제가 하나하나 도마 위에 올랐고 김현식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철공사 사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박종태에게 내려졌던 현장 관리 감독 소홀 징계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종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국회를 나서는 복도에서 오달수와 마주쳤을 때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겼습니까, 우리? 박종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돌아오지 않는데 이긴 게 아닙니다. 오달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두 남자는 나란히 국회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열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태가 현장에 복귀한 것은 징계가 철회되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새벽 5시 석 달 만에 다시 현장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남편은 이미 가고 없었고 아내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현장에 도착한 박종태는 레일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석 달 만에 느끼는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 안쪽까지 번졌고 그 감각이 온몸을 깨우는 듯 했지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레일이었고 같은 새벽이었지만 이 선로 위를 걸어갔을 7명의 발걸음이 자꾸만 떠올랐고 자갈을 밟으며 작업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을 오준혁의 뒷모습이 시야 저편에 어른거렸습니다. 박종태는 눈을 감았다가 떴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레일을 한 번 더 쓸어내린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귀 후의 일상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점검 구간을 돌고 보고서를 쓰고 후배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반평생 해오던 그대로였지만 박종태의 눈이 머무는 곳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탈면을 볼 때마다 그 여름의 균열이 떠올랐고 하청업체 기술원들이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면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감시원 없이 작업이 진행되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는데 하청업체 현장 담당자가 반장님, 상내 작업이라 감시원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박종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상내 작업이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감시원 올 때까지 아무도 선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들은 후배 이재민은 처음으로 박종태가 현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았다고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오달수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나선 오달수가 시작한 것은 하청 노동자 선로 작업 시 안전감시원 의무 배치법 입법 청원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삼키고 서명 용지를 들고 나선 오달수의 모습은 철도 현직자들과 퇴직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의 철도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5만 건을 넘겼으며 오준혁과 함께 사고를 당했던 생존 기술원들도 유족 곁에 서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증언했습니다. 오달수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날 한 의원이 다가와 청원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감시원 1명이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1명의 비용을 아끼려다 2사람의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오달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긴 연설보다도 무거웠고 며칠 뒤 하청 노동자 안전감시원 의무배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종태는 그 뉴스를 사무실 컴퓨터로 확인하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하청 노동자가 선로 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감시원이 붙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오준혁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옆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이제서야 제도로 보장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종태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선로 위로 무궁화호 한 편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전기열차 특유의 저소음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무게로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박종태는 기술교육센터에서 신입교육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한동안 교육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국철공사가 안전교육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반장급 인력을 다시 강사로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체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박종태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수락했습니다. 교육장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짧은 글이었는데 하단에 오준혁이라는 이름과 수료 날짜가 적혀 있었고 박종태가 석 달 동안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새 기수 수료생 18명이 교육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교단 앞에 섰고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수료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름은 오준혁입니다. 2년 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나갔던 사람이고 선로 위에서 죽었습니다. 감시원 한 명 없이 계약이 없는 작업에 투입돼서 선로에 진입한 지 7분 만에 교육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료생 중 몇몇은 그 사고를 뉴스로 본 기억이 있었고 눈앞의 반장이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듯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현장에 나가면 위험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비탈면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감시원이 없는데 작업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 계약에 없는 일을 떠안게 될 때, 그때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보고서를 쓰고 위에 올리고 묵살당하면 한 번 더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싸워야 합니다. 박종태의 시선이 잠시 액자 위에 머물렀다가 수료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3번 말하고 4번째를 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를 하지 않은 대가가 저 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처럼 멈추지 마십시오. 교육장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수료생들의 눈이 액자와 박종태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더 이상의 말을 보태지 않았으며 잠시 침묵을 둔 뒤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선로 위에서 목숨을 지키는 법을 2년 전에 오준혁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수료식이 끝난 뒤 교육장에 수료생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태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수료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도 이 일 오래 하고 싶습니다. 박종태는 그 수료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전모가 살짝 큰 듯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2년 전에 누군가와 겹쳤고 박종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어? 교육 첫날 벽에 걸린 소감문을 읽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박종태는 대답 대신 교육장 밖으로 나섰고 수료생이 뒤따라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선로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레일 앞에 멈춰 서서 수료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부터 배워라. 수료생의 손을 잡아 레일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박종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동작을 가르쳤던 기억이 스쳤고 그때 손을 올려놓았던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짧은 멈춤이었지만 그 안에 2년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수료생의 손을 레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수료생의 손바닥에 전해졌고 박종태가 말했습니다. 이 차가움을 기억해라. 이게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의 온도다. 수료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종태는 자신의 손도 레일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손바닥이 같은 레일 위에서 같은 차가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새벽 공기 사이로 멀리서 열차 한 편이 다가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이야기 속 현실은 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묵살되고 계약이 없는 작업이 공문 한 장으로 떠넘겨지고 감시원 한 명의 비용을 아끼려다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 조직 앞에서 네 번째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네 번째를 들어주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제자가 선로 위에서 7분 만에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